임대차 계약의 종료 효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사유에는 뭐 계약기간 만료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합의에 의해서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차인이 아니면 임대인이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했고 그 불이행에 따른 해지 효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종료 사유는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유든 종료가 되면 기본적인 패턴 뭐죠? 임대차 계약의 개념적인 본질적 요소는 뭐죠? 임대인은 임차인 하여금 임대차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그의 대가로서 뭐죠?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의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는 뭘 전제로죠? 점유의 이전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점유를 전제해야만이 사용 수익이 가능하죠. 반대로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차임은 점유에 따른 사용 수익의 대가예요. 즉 여러분이 또 이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제가 종전에도 존속기간 그 기간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끝내고 보니까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 존속기간이 있어요. 존속기간 만료 시점이에요. 근데 이 시점만 매월 1월, 2월, 3월 이렇게 있잖아요. 매월 차임을 주잖아요. 차임은 뭐의 성격이죠? 사용 수익의 대가예요. 즉 임대인이 본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점유를 이전해서 사용 수익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존속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차임을 목적물의 점유는 돌려받아야겠죠. 존속기간이 끝났으면 임차인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 누구한테 줘야죠?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차임도 돌려줘야 하나? 그런 생각을 이해 차원에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소비성인 거죠. 차임은 기존에 사용 수익한 것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간이 끝났다도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지금 임차인이 임대에게 돌려줄 것은 과거의 사용 수익에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점유를 돌려주는 겁니다. 이제 임대인이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점유를 돌려주는 거지 기존에 자신이 사용 수익을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을 임대인이 돌려주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소비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우리 임대차 계약과의 부수에서 종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임대차 계약의 주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다만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상 직관적으로 보증금도 본질적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 개념에서 설명했잖아요. 임대인의 임차인 할금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지 더 나아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요소가 아니에요. 성립 요소. 반면에 전세권은요. 전세금 지급이 요소잖아요. 그럼 개념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자는 목적물 사용 수익하는 거다. 근데 임대차 계약은 그런 요소가 없어요.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해서 별도로 보증금에 대한 계약을 한 겁니다. 보증금 계약.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보증금 지급이 있으면 계약은 두 개예요. 마치 매매 계약에 계약금 계약이 종된 계약처럼 있는 것처럼. 근데 보증금의 목적은 뭐죠? 임차인의 향후에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할 것을 담보 목적이에요. 전세권의 같은 경우도 전세권에서도 성격이 있죠. 용의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다. 그러한 것처럼 이 보증금도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할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으로 보증금 계약을 한 거예요. 따라서 임차인이 차임 연체 등의 채무 불이행이 전혀 없으면 당연히 임대인은 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쌍무계약에는 대가관계 보는데 대가관계는 점유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계약기간 끝나면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랬죠?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한다. 뭐죠? 면도예요. 건물 명도. 건물 인도, 명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자기가 이제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 대가 관계는 차임인데 이제 차임은 돌려줄 것이 아니죠. 돌려주고 그걸 하면 되죠. 왜냐하면 사용수익의 대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남는 게 뭐죠? 보증금이에요. 임대인은 남은 보증금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 보증금과 목적물의 점유는 관계는 대가 관계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하는 이 점유와 관련된 건 대가 관계는 차임이에요. 즉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별개의 것이에요. 보증금 계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미 직관적으로 알다시피 보증금과 건물의 인도는 동시행 관계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보증금 누가 받는 거죠? 임차인이 임대에 대한 채권 권리예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그게 첫 번째 뭐냐면 보증금 반환 채권과 목적물의 반환 채권은 동시에 관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고요. 또 하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보증금은 하나의 채권이거든요. 권리거든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물권 아니죠. 채권이죠. 채권은 항상 소멸시효가 쟁점인데 만약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유는 이 채권을 행사한 것을 보고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해석합니다.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이러한 예처럼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게 특이점입니다.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설명되는 거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단지 정책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출발하면서 대가 관계는 이런 경우가 있다. 요 구조가 나중에 쓰임새가 있어요. 언제? 비용 상환 청구권과 관련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과 관련해서 하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구조에다 미리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존속기가 만료 전에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것, 예컨대 임대인이 자신 소유의 건물을 목적물, 부동산 목적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를 합니다. 그때 장점이 뭐냐면 이 매각 시점에 연체된 차임채권이 있을 거예요. 그거 조사하겠죠.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서 차임이 얼마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조사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을 조사하는 이유는 뭐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 위한 거죠. 왜냐면 승계를 할 거니까. 그리고 임차인 직접 찾아가 다 승계 계약서를 받습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나중에 실무할 때 반드시 임차인에게 상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만나서 잔금 지급 시에 승계 계약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승계 동의서를.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이 됐다는 얘기는 임차인은 그 사람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쟁점이 또 하나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임차인에게 연체된 차임이 있다는 겁니다. 매각 시점에 보니까 임차인의 연체 차임 채권이 있어요. 근데 차임은 매월 지급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1월 달에 그럼 1월 말일날 지급됐다. 근데 1월 말일날 지급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시점에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 채권이 차임 채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월 달에요. 2월 말일날 도래하게 되면 채무자인 임차인은 변제기간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체 중인 차임 채권이 있어요. 차임 채권에 대한 매월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월달과 6월달 것을 아직 변제를 안 했대요. 그럼 연체된 차임채권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승계를 할 때,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를 했을 때 이러한 차임채권도, 연체된 차임채권도 당연히 이후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이후에 장래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차임채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있겠죠. 지위를 승계한. 근데 과거에 발생한 것, 과거에 발생한 것도 승계가 될까? 그게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임의 성격은 사용수익의 대가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 소유자, 사용수익의 대가를 누가 받는 거죠? 전 소유자잖아요. 새로운 소유자가 아니라. 근데 매각된 이후에서는 그 사용수익은 대가는 누가 받아요? 새로운 소유자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은 향후에 발생하는 채권 차임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유자가 주는 게 맞아요. 지위를 승계한. 근데 과거의 것은 당연히 과거의 사용수익은 누가 받아요? 누가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존의 소유자였던 사람이 사용수익을 자신이 누려야 할 사용수익을 임차인에게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그 대가도 이 사람한테 기속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새로운 소유자와 기존의 소유자가 합의하에 이 채권은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채권이잖아요. 연체된 차임대도 하나의 채권이고 채권은 양도성이 있잖아요. 따라서 기존의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밀린 차임 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 이 채권을 양도받은 새로운 소유자는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거나 그 기존 소유자가 통지하거나 아니면 승낙을 받으면 이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차임 채권, 연체된 차임 채권이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사용수익의 대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용수익의 대가를 누가 갖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소유자가 누려야 할 거잖아요. 그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임과 사용수익의 대가라는 그 대가관계의 의미는 시험에 그게 나오진 않지만 이해를 위한 하나의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게 필요비도 마찬가지예요. 목적물을 사용수익해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에게 현상 유지나 수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가 적합하지 않은데 임대인이 현상 유지나 수선 의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대가인 차임을 거절할 수 있겠죠. 대가관계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성립상, 존속상, 이행상의 대가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야, 나 이만큼 사용수를 못했기 때문에 차임도 못 줘줘, 그 대가를. 그런 논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설이 좀 길었는데 그러한 개념들이 좀 딱 기저의 바탕이 이루어져야만이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들의 이해도와 암기력이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료 효과. 이제 임대차 계약 종료 효과 하게 되면 항상 크게 생각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큰 양대 산맥입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임차인에게는 보통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실무상 임대차 계약서 보면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이다. 그 원상회복 의무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대표적인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점유를 이전하는 게 뭐냐면 목적물 반환 의무죠. 물론 이전한 것은 물론 또한 임대인이 임대 당시에 부동산의 용도, 이게 상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는. 이게 지금 상가를 염두에 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뭐가 나오냐? 예컨대 상가의 경우에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절차 이행할 의무. 만약에 존속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후속 임차인이 곤란한 사정이, 구하기 힘든 사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폐업 신고 절차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 부분을 명시를 합니다. 근데 보통의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수익형 부동, 특히 상가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잘 써주는 게 유용할 겁니다. 이 표현은 기억하십시오.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절차 이행할 의무도 중요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동일한 목적물에 영업신고 2가지 이상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보증금 반환무와 목조물 반환무는 동시행 관계다. 우리 동시행 관계 했을 때 배웠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때 잠깐 언급했어요. 대가적인,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인 대가적 관계는 아니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한다는 거고요. 또 심화학습. 어떤 경우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법원 판례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돌려받지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상황인지 설명했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점유가 채권을 행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채권을 행사하는 걸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한 점유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 행사가 볼 수 없다면 보증금 반환 채권은 계속 채권 소멸시효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증금 반환 채권은 10년이고 10년 동안 다른 법적 수단 취하지 않게 되면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반환받기 위해 목조물 점유. 반환받지 않은 상황에서 목조물 점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반환받기 위해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쟁점이 많지만 대법원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게 쟁점이 되냐면 예컨대 우리가 유치권 봤었죠. 제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유치권이 뭐죠? 목조물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하는 거잖아요. 지금 유치권자는 목조물을 점유하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자기가 받지 못한 채권이 있기 때문에. 마치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공사대금 채권을 얘기했을 때 공사대금 채권 못 받았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마치 그 채권 행사한 걸 볼 수도 있는데 민법은 뭐라고 했죠?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326조 하고 있어요. 유치권자가 목조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유치권 행사가 소멸시효, 피담보죠.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계속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고 했어요. 이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함께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책적인 거거든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차이점에 눈여겨보시면서 이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다음,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고 존속기간 만료 시점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는 사용수익의 대가를 계약에 따라서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면 됩니다.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해요. 이건 계약에 따라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존속기간 만료되면요. 이제 계약이 없는 거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고 전제가 있겠죠. 더 이상 갱신이 되지 않았겠죠. 계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계약이 종료해서 계약이 종료된 겁니다. 존속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예요. 종료돼요. 그런데 계속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은 이제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관계로 규율될 수 없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자신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상황이죠. 점유는 뭘로 전제로 항상 사용수익이잖아요. 근데 사용수익은 소유권의 내용이잖아요. 즉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이건 나한테 와, 임대인한테 왔는데 임차인이 목적물 점유한다는 얘기는 임대인의 소유권이 침해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기능? 사용수익 기능이.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너는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계속 갖고 있으니까 나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되고 있잖아.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방어를 해야죠.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듣고서 얘기할 수 있는 금전적인 어떤 손해를 얘기할 거고,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배운 것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채무불이행이 될까요? 아니죠. 채무불이행은 뭐죠? 계약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럼 계약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이제, 왜냐면 지금 점유를 나한테 돌려받았는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소유권의 권능, 즉 사유수익 권능을 침해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침해랑은 결국은 돈이잖아요. 손해랑은 차임 상당의 손해 되겠죠. 결국은 손해는 임대료예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차임과 같은. 그럼 손해를 주장하겠죠. 그러면 임차인이 이제 방어 방법을 생각하겠죠. 일단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 정벌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그 불법을 깰 수 있는 게 있죠. 동시행 관계. 야, 네가 목적물을 보증금을 안 돌려줬으니까 나는 이 목적물을 인도를 거절할 권능이 있어. 동시행 관계. 동시행 관계가 있으면 제가 벌었습니까? 불법이 아니다. 동시행 관계면 즉 임대인이 아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동시에 항변권이 있고 그 항변권이 조르면 불법이 아니고, 따라서 임대인은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항변권은 이행을 거절할 권능을 줄 뿐이지, 더 나아가 야, 나 보증금 돌려줄 때까지 나 계속 갖고 있을 거야. 이행 안 할 거야. 근데 이 동시에 항변권이 주는 권능은 단순히 상대방이 자신의 급부를 이행할 때까지 거절할 수 있는 권능만 주는 거지, 이 동시에 항변권이 더 나아가 즉 이행 거절 권능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까지 적법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즉 불법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성립이 안 되지만 동시에 항변권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목적물 사용했던 이득을 보유할 근거까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당한 이득이 있으면 그 이득을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동시에 항변권 때문에 그런 거고요. 동시에 항변권이 있다고 있어서 임차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득이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권능을 부여한 게 아닙니다. 동시에 항변권이. 그러려면 그 이득을 보이려면 임차인에게 더 나아가 이행 거절 권능, 단순히 이행 거절 권능뿐만 아니라 이 목적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동시에 항변권은 적법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준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행 거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당이득 반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분들 헷갈리는 게 뭐냐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권 성립이 안 되는데 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성립할 수 있지가 공부하다 보면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 측면이 다른 거예요. 측면이 다른 겁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잘 기억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